머리카락. 최근 저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층 맨 끝에 있는 방이었죠. 입지 조건도 좋고 볕도 잘 들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이사한 날은 도와준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밤새 술을 마셨어요. 다음날 오후 친구가 돌아가자 곧바로 샤워했죠. 친구가 흡연자라 머리카락에 냄새가 밴 것 같았거든요. 제 머리카락은 파마나 염색 한 번 한 적이 없는 긴 생머리여서 언제나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그렇게 머리카락 손질을 모두 마친 후 산뜻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거실은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난장판이었죠. 부랴부랴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었죠. 딱 제 머리 정도의 길이였지만 모발의 질이 달랐어요. 그렇다고 어제 온 친구의 머리카락도 아니었죠. 신축인데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조금 묘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내 머리카락이려니 했죠. 며칠 후 다른 친구가 근처에 왔다고 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사실 이 친구는 우연찮게도 제 주변에서 영감이 강한 것으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방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었어요. 청소하다가 깜빡 빠뜨린 건가? 저는 재빨리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죠. 친구는 그날 하룻밤 묵고 갈 예정이었어요. 먼저 샤워 좀 할게. 친구가 욕실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뛰쳐나왔죠. 목욕탕에! 저는 우선 친구를 안정시키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목욕탕에 머리가 긴 여자가 있었어. 신축 아파트에 귀신이라고? 그럴 리 없잖아.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친구는 겁에 질려버렸고, 난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미안해. 나중에 보자. 라고 한 뒤 그대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혼자가 되고 나니 머리카락 일도 있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귀신이라니?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샤워하기로 했죠. 영감이 강하다고 하더니 사람 참 기분 나쁘게 만드네. 그것도 새로 이사 온 집에서. 그렇게 불안감을 지우며 머리를 감고 있는데 왠지 머리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평소 두피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손끝으로 마사지하듯이 감는데 이번엔 영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머리 감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얼굴로 가져왔죠. 그러자 제 머리카락을 감고 있던 또 하나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야? 뒤를 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여자가 제 머리 위에 한 손을 얹고 있었죠. 예쁜 머리카락이네. 순간 머리카락이 빳빳해질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저는 재빨리 옷만 걸치고 뛰쳐나왔어요. 다음 날 부동산 아저씨에게 찾아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아파트가 생기기 전 저희 집 자리에는 꽃집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 꽃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 역시 아름답고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그녀가 샤워하던 중 욕실에 있던 가스 보일러가 폭발해 큰 화재가 났어요. 이 사고로 그녀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도 대부분 타버렸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도 버림받았고 혼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하지만 조금 남은 머리카락만은 무척 소중하게 다뤘죠.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머리카락마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나친 집착 때문인지 얼마 못 가 하나 둘씩 빠져갔고 결국 그녀는 자살하고 말았죠. 딱 아가씨처럼 머리카락이 예쁜 아이였지. 그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커플링. 고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 사귄 여자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당시 사귄 지 반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쇼크로 머리가 새하얘져 눈물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어느덧 그녀의 빈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꿈속에 여자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뚜렷한 모습이 아니라 흐릿한 윤곽뿐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땐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뒤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러 와주었다고 생각했다. 기묘하게도 그 이후 여자친구는 종종 내 꿈에 나오게 되었다. 슬퍼하는 나를 걱정했던 것일까? 꿈속의 여자친구는 점점 모습이 뚜렷해져 갔다. 살아있을 때 모습과 똑같을 정도였다. 이후 나는 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 일주일에 2번은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 나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점점 야위어갔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서서히 사이가 멀어져갈 무렵 꿈속의 여자친구는 나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녀는 어떤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가져다 달라는 물건의 이름을 말할 때면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탓인지 점점 꿈속의 여자친구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여자친구의 무덤에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나 책을 공양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지 결국 여자친구는
무서운 얼굴로 화내기 시작했다. 이제 꿈을 꾸면 화를 내는 모습만 보게 됐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도 느낄 만큼 초췌해졌다. 불현듯 그녀의 영혼이 화가 나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워졌다. 결국 어머니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나를 절로 데려갔고 재령의식을 받게 되었다. 재령을 해준 것은 어느 비군이었다. 재령이 끝나자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비군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죽은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다는 것과 최근 그녀는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비군이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꿈에 나왔던 것은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악한 악령입니다. 슬픔에 잠긴 당신에게 달라붙으려고 했던 거지요. 당신의 여자친구는 착한 사람들이 죽은 뒤 가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비군이는 말을 이어갔다. 그 악령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당신의 그 커플링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죽은 뒤에도 나는 계속 커플링을 끼고 다녔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일까? 나는 비군이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반지야말로 악령이 꿈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반지를 통해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재령 때도 그 도움을 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악령이 내게 말을 걸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것은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악령은 꿈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군이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해주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녀와 함께 샀던 커플링, 나를 지켜주었던 그 반지는 지금도 내 양복 주머니에 고이 들어있다. 썩은 나무. 재훈을 만난 건 5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였다. 처음 입사했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그였다. 나이도 동갑인데다 고향도 같아 금세 친해졌다. 나와 재훈은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같이 술을 마시는 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는 속으로 아마 그동안 처음이라 어색한 내게 신경 써준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대화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그러다 갑자기 재훈이 무단결근하기 시작했고 1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물론이고 회사에서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헛수고였다. 심지어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그의 친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걱정된 나는 재훈의 집에 직접 찾아갔다. 매우 낡은 아파트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앞으로 나아가자 재훈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친한 사이긴 했지만 사실 그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재훈씨, 있어? 나야! 나는 살며시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어두워서 집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재훈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잖아. 방에 들어와 보니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매우 크고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무려 2미터는 돼 보이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다. 작은 방에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다. 나무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흠뻑 습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뭐야 이건? 이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재훈의 방에 있는 것일까?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재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가 걱정됐지만 솔직히 빨리 나가고 싶었다. 아마 재훈은 이곳에 없는 것 같았다. 화장실만 둘러보고 얼른 아파트에서 나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다. 분명 나무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벌레일 것이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조용히 응시했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나무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썩은 나무 안쪽이 갈라지며 손이 나왔다. 이 나무는 속이 비어 있었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무 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재훈이었다. 그는 평소와 전혀 다른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재훈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생존 본능이었을까? 도망쳐야 해 라는 강한 충동이 생겼고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재훈이 나를 보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고 했다. 재훈의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나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회사에는 단지 재훈은 거기 없었다는 말만 전했다. 퇴원하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젠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썩은 나무는 뭐였는지, 왜 재훈은 그렇게 변한 건지.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재훈은 행방불명이다. 나나. 고등학교 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당시 우리 가족은 시골집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아주 외로웠었죠.
우리 집 별채에는 창고로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거기서 거울 하나를 발견했죠. 원래는 손거울이었던 듯한데 오래돼서 그런지 손잡이가 없는 상태였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뒤에 낯선 여자아이가 보이곤 했죠. 놀라 뒤를 보면 아무도 없었고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녕? 한 번은 거울 속 여자아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긴 머리에 흰 피부를 가진 아이였죠.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딱히 무섭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여자아이를 나나라고 부르기로 했죠. 부모님은 온종일 창고에 틀어박혀 거울을 보며 혼잣말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기묘하게도 그분들은 나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그날도 창고에서 이야기하다 문득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외로워 라고 나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나나는 그럼 여기 들어와서 나랑 같이 놀면 되잖아. 네가 있는 곳? 제가 묻자 나나는 말을 이어갔죠. 내가 이런 말 한 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해선 안 돼. 다신 만날 수 없을지 몰라. 나나는 저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는 친구였지만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만약 나나를 따라가면 영영 그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나가 조금 무서워졌죠. 다음 날 저는 나나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이후론 창고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죠. 세월이 흐르고 저는 취업을 위해 도시로 떠났고 그렇게 나나에 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 곧 결혼을 앞둔 시점 오랜만에 시골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잠깐 화장실에 들렀죠. 이를 본 후 무심코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 화장실 창밖 저 너머 어두운 곳에 별채 창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창고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분명 방금까지 창고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윽고 창고문이 유령처럼 스스로 서서히 움직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죠. 저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나나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리고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창고문이 어느덧 반 이상 열렸어요. 문 안쪽 저편 어두운 곳에 흰색의 무언가가 있었죠. 그건 나나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는 침대였어요. 악몽을 꿨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기 전 습관처럼 백미러를 보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뒤에 나나가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죠. 무서웠지만 시선을 피할 수도 없어 계속 보고 있자 이윽고 나나가 싱긋 웃었어요. 안녕? 그날 왜 안 왔어?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나나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나랑 지금부터 여기서 놀자. 거울에 비친 내 어깨 너머로 나나가 손을 뻗었어요. 안 돼! 저는 놀라 큰 소리로 외쳤죠. 미안해, 나나. 나는 거기로 안 갈 거야. 갈 수 없어. 조금 있으면 나 결혼해. 그리고 아이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을 듣더니 나나가 조금 외로운 듯 말했어요. 너는 벌써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어쩔 수 없네. 그럼 나 그 아이랑 놀래.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나나는 사라졌어요. 그 뒤로부터 이틀 뒤 저는 하혈을 했고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물. 대략 3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활동과 논문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침 여름방학이겠다. 기본 1,000원이라도 할 겸 지방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혼자 마음 편히 떠나는 여행이었죠. 기분 내키는 대로 훌쩍 적당한 데 들르기도 하고 운전하다 지치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낮잠도 잤습니다. 완전한 무계획 여행이었던 셈이었죠. 첫날은 그저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틀째 밤 어느 도로에 접어들었는데 근처는 이미 어둑어둑했어요. 차 안 시계는 밤 10시가 지났다는 걸 알리고 있었죠. 내비게이션을 보니 주변은 전혀 모르는 지명투성이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싶었지만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과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계속 국도를 타고 갔죠. 한동안 나아가니 왼편에 몹시 좁은 산길이 안쪽으로 이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불현듯 이 앞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진 저는 그대로 그 길로 접어들었죠. 길은 얼마 안 가 비포장으로 바뀌었고 차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빛이라곤 전조등 뿌린 길을 나아갔어요. 한참 가다가 혹여나 타이어가 찢어지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저는 적당히 돌아갈 만한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낡아빠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죠. 여러 해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듯 오두막은 거의 폐가 같은 모습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양새였죠. 아무튼 그걸 보고 있자니 왠지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옆에 공간이 보여서 저는 신중히 후진하며 방향 전환에 나섰죠. 그 순간 갑작스레 오두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등골에 소름이 끼쳤죠.
우연히 세워둔 목재가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아무래도 무언가가 오두막 안을 돌아다니면서 내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이 캄캄한 곳이었기에 더욱 무서웠어요. 저는 서둘러 나가려고 핸들을 돌리다 무심코 오두막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마침 무언가 새까만 것이 오두막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몸에 털이 가득했는데 새까맣고 긴 털이 온몸에 빽빽하게 나 있어 말로만 들었던 서린을 연상케 했어요. 키는 성인 남자 정도였고 얼굴까지 털이 가득해 이목구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본능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흘렀죠. 정작 그것은 큰 동요가 없었지만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괴물 같았어요. 저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 후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근처 셀프 주유소였죠. 저는 그대로 샛길 쪽으로 눈도 주지 않고 국도를 타고 내려와 바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자 안에 작은 날벌레 사체가 엄청나게 들어있었어요. 게다가 갈색의 더러운 물이 한껏 고여 있었죠. 물이 있는 장소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애당초 여행을 시작한 이래 트렁크를 연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로부터 한동안 힘든 일에 시달렸죠. 식당에 가면 국이 고여있던 갈색 물로 보이거나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작은 날벌레가 빽빽하게 붙어있는 것이 보일 때도 있었죠. 다행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만 하지만 아직도 그 새까만 것의 악몽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녀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전화. 어느 금요일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침 회의 중이었기에 받지 못했다. 이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러다 퇴근 후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낮고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입원했는데 가족분은 없냐고 그러길래 전화했다. 혹시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아버지에게 어디냐고 묻자 고향의 중앙병원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었다. 당연히 가야죠. 당장 가면 2시간 정도 걸리려나. 나는 근처 렌터카 업체로 갔다.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문득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는 건 처음이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엑셀을 힘껏 밟았다. 한동안 밟고 있자니 어쩐지 속이 메스꺼렸다. 2시간하고 조금 더 걸려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중앙병원 쪽으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도 면회를 할 수 있는 걸까? 아직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나는 병원에 가기 전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하려 하는데 민우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고등학교 동창 재원이었다. 맞다. 여기가 재원이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편의점이었구나. 5년 만인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중앙병원에 입원하셨다길래 왔어.
중앙병원? 그 사거리 옆에 있는 거? 그렇다고 답하자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야, 잠깐 시간 좀 있어? 나는 녀석과 함께 편의점 앞으로 나왔다. 그 중앙병원 말인데 거기 얼마 전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단 말이야. 옆에 있는 다른 병원이랑 통합돼서 지금 거긴 완전 폐허야. 이 시간에는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폐쇄돼서 들어갈 수도 없을 테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되묻자 재원이가 대뜸 아버지의 번호를 물었다. 그리고 재원은 자기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 안녕하세요. 민우 친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니? 아버지가 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을 꾹 참아가며 물었다. 아니, 별일 없어요. 몸은 좀 괜찮아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며 멋쩍은 듯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때문에 근처에 왔는데 이제 돌아가려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 중앙병원에 갈 것도 아니면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간만에 얼굴 봐서 다행이다. 재원이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다.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지칠 대로 지쳐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자버렸다. 이튿날 아침 전화벨에 눈을 떴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어제는 잘 들어갔니? 혹시 무슨 일 있니? 괴상한 일을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버지가 병원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과 재원이네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금요일에 나에게 전화한 기록은 없다고 했다. 중앙병원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 아무도 없어. 그것보다 재원이네 편의점에 갔었니? 재원이도 만났고? 나는 재원이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재원네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을 닫았단다. 가족 모두 사라져서 연락도 끊겼고 지금 그 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어제 너한테 걸려온 전화는 번호가 내 휴대전화가 고장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너를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깨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알겠다. 너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니? 일에 문제는 없고? 교통사고 조심해라. 또 전화하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재원네 가족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